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선대위에서 사퇴한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복귀는 거부하면서 인터뷰는 하고 있는데 장제원 의원을 직격했습니다. 윤 핵관으로 지목하면서 부산을 벗어나지 마라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부산을 벗어나면 온 국민이 제보해야 된다 라고까지 언성을 높였는데, 자, 이유는 무엇일지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문기 씨에 대해서 잘 몰랐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사진 2장을 제시하며 함께 했던 사진을 보며 왜 모른 척을 하느냐라고 집중 공세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정말 몰랐던 것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4가지 키워드 뽑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합니다. 부산! 첫 번째 키워드는 부산인데, 자, 부산하면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준석 대표는 부산하면 이분을 꼽았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이준석, 호가호위하는 윤핵관, 윤석열 핵심 관계자 호가호위하고 있다. 여우 주제에 호랑이의 위세를 이용하고 있다. 호가호위 뜻이죠. 부산 벗어나지 마라 라며 부산 지역구가 장제원 의원을 겨눴습니다. 부산 지역구의 장제원 의원이 바로 호가호위하는 윤핵관이다 라고 지목을 한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윤핵관을 박근혜 정부의 진박 세력에 비유했습니다. 앞서서 장제원 의원은 이준석 당대표가 옹졸하다라고 비판한 바 있는데, 이 대표는 바로 그 장제원 의원이 윤핵관이라며 부산을 벗어나지 말라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몰랐다입니다. 몰랐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때 김문기 씨에 대해서 몰랐다 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에서는 사진 몇 장을 제시했는데 그중 사진 한 장이 이겁니다. 이 사진은 2015년 이재명 성남시장이 호주 출장 9박 11일 때 유동규 씨와 김문기 씨가 함께한 장면입니다. 바로 이재명 후보 뒤에 있는 이분이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씨고, 그 뒤에가 바로 유동규 씨입니다. 9박 11일. 이재명 후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이 논란 다뤄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죠.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사장님입니다. 한겨레 신문이 주목하고 있는 사장님은 어떤 사장님일까요? 함께 보시죠. 광화문에 사장님들이 모였습니다. 자영업자들 절박해서 나왔다. 9시 영업 제한으로 매출이 반에 반토막이 났다라는 피켓을 들고 사장님들이 광화문에 나와서 정부를 성토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방역 패스 영업 제한 가혹하다, 철폐를 촉구했습니다.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한계 뭐냐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장님은 정치인 출입 금지라는 현수막을 가게에 붙인 곳도 나왔다고 합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보시죠.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폭탄입니다. 폭탄. 한국 경제가 오늘 쓰고 있는 폭탄의 정체 함께 보시죠. 내년에도 공시가 폭탄 떨어질 예정이다. 땅값 10.16% 뛴다. 10.16%. 표준지 공시지가가 2년째 10%대 상승했고, 단독주택도 마찬가지. 보유세가 급증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정부를 향해서 양도세 유예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정부가 이재명 후보의 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라는 내용 한국경제 보도하고 있습니다. 세금 폭탄, 공시가 폭탄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님, 이재명 후보의 복심 전용기 의원 나오셨습니다. 바르다 박성생 국민의힘의 공보실장 박정아 실장님, 그리고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기자 이재명 선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당대표가 선대위에서 물러나면서 대선을 포기하는 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을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겪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주제, 선의은 이준석, 그립쥔 김종인. 비상상황이다. 비상상황이다. 당대표가 선대위에서 손을 떼버렸다.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이 비상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제 이준석 대표와 만났습니다. 밥을 같이 먹었는데 해결이 됐을까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선대위 복귀와 관련해서 그런 건 뭐 저희가 서로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건. 예, 10년 가까이 교류했는데 뭐 척하면 척이지 뭐 딱히 말을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 대응에 있어서의 문제도 촉발했는데요. 창림 선대위원장을 그만뒀다고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준석 대표의 저희 정치의 미래도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맞추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다시 좀 돌아와라 이런 설득은 없으셨나요? 정치인이 한번 선언을 했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 번복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와 만나서 오찬을 했지만 당대표의 복귀 설득은 쉽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박정아 실장님. 네. 그러면 보세요. 당대표가 대선 때 선대위에서 손을 떼고서 당대표가 대선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실은 뭐 당무권이 이전 다 후보한테 갔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뭐 그런 상황이죠. 어제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기자들에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 대표 붙잡으러 간 거 아닙니까? 뭐 아마 교감이 있었을 것 같고 뭐 그런 제안도 내부적으로는 하시지 않았을까 추측은 됩니다만 저는 뭐 이 상황이 영원히 갈 거다라고는 여전히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영원히 가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복귀합니까? 그러면? 김종인의 매직이 저는 발휘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뭐 정말 잘 일 안 하고 예. 이런 사람들 선대에서 딱 정리가 되고 예. 그다음에 그 굉장히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선대위 예. 모양이 만들어지고 이준석 대표가 계속 거듭 얘기하는 뭐 소위 말하는 이게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윤핵관이 정리되는 언제쯤 되면 저는 이준석 대표도 대선을 위해서 당연히 본인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 보도 보니까 동아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대선 잘못되면 본인도 정계 은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선 지면 이준석의 정치 인생도 끝난다. 그 당 대표로서의 책임감을 저는 이 대표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언젠가는 뭐 힘을 보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어제는 복귀가 안 됐다. 그렇죠. 당분간도 이 대표 복귀는 없다. 조만간은 뭐 쉽지 않을 듯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대표 없이 김종인 총괄위원장 체제로 선대위는 개편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갈등은 계속해서 조금은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에요.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에서 손을 뗐는데 윤핵관들에 대해서 소위 강하게 비판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진실한 사람들이라고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제지하지 못한 것 때문에 소위 진박, 그 뒤에 국정 혼란에 빠지고 국정농단 이후에 탄핵당하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때 비겁했던 사람들이 그냥 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비겁한 사람들은 나중에 벌 받을 겁니다. 내가 핵심 관계자다, 진실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 대표님께 사퇴 발표 전이나 후나 직접 연락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거는 제가 없다고 확인해드리겠고요. 당대표가 선대위에서 손을 떼는데 후보의 연락은 없다라는 내용을 밝히는 이준석 대표. 그러면서 이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 때 진박 세력과 같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디오에서만 하더라도 도대체 그 윤핵관이 누구냐에 대해서 이 대표가
밝히지 않았는데 저희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바로 부산에 있다. 장제원 의원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직격탄. 선대위 조직도에도 없는 분이라 더 문제다. 그분은 부산을 벗어나면 안 된다. 부산을 벗어나면 안 된다. 부산 벗어나면 전 국민이 제보해야 된다. 라고까지 얘기해요. 너 지금 장제원 의원 논산 톨게이트에서 봤어요. 이렇게 제보를 하는 겁니다. 장제원 의원을 지칭하는 건가? 언론 추측에 맡기겠다. 이재명 기자님.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저 윤핵관의 핵심 중에 한 명으로 이 대표는 부산의 장제원 의원이다라고 짚으면서 이걸 연결해 보면 그 앞서서 박근혜 정부 때 진박, 호가호위, 부산을 벗어나면 안 된다. 장제원 의원을 향해서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는 까닭이 뭡니까? 전 잘 이해가 솔직히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예. 물론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달 초에 뭐 자맹 아닌 자맹을 했을 때도 가장 먼저 찾은 게 부산에 가서 장제원 없는 장제원 의원 사무실 찾았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어쨌든 윤핵관의 뭐 핵심이라는 건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뭐 윤핵관이 우리 흔히 표현하는 윤석열 후보와 굉장히 가깝고 또 윤석열 후보에게 누구보다 허심탄회 얘기하는 게 장제원 의원이다. 다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누구에 따르면 뭐 또 선대위 구성을 뭐 이건 그러니까 전언이지만 뭐 장제원 의원이 실질적으로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물론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전 기본적으로 어느 당대표가 익명의 핵심 관계자와 싸워왔던 당대표라는 것을 존재할 수 있습니까? 진짜. 그러니까 당대표라고 하면 만약 그게 문제가 되면 후보한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스스로 이준석 후보도 얘기합니다. 이준석 대표도 얘기합니다. 자기는 후보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다. 예. 문제가 없으면 얘기하면 되는 거죠. 장제원 의원이 이런 식으로 개입하면 문제가 있다. 혹은 뭐 지금 조수진 공보단장 전 공보단장이지만 문제가 됐으면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걸 이렇게 밖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당내 갈등을 촉발하고 오히려 그걸 키운다라는 예. 것 자체가 사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 입지가 줄어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김종인 위원장이나 윤석열 후보도 더 이상 이준석 대표를 안고 가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어허. 또 언제라도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 또 예. 언제라도 이런 걸 가지고 갈등을 더 증폭시킬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요. 사실 말이에요. 이 당대표나 당직자가 이 내부의 갈등을 먼저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대표 역할은 당내 갈등을 스스로 조정하고 예. 줄여나가는 게 본인의 역할인 거죠. 그런 점에서 참 이준석 대표가 계속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온 거고 물론 거기서 문제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동의한 바가 좀 굉장히 많습니다. 동의하는 네.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 제기하는 방식에 있어서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이 대표 입지가 오히려 스스로 자신의 입지를 줄여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재명 기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박정원 실장님, 네. 장제원 의원이 윤핵관이에요? 지금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뭐가 문제라는 거죠? 장제원 의원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다라고 이준석 대표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전체 선대위가 잘 잘 가동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 이 구조에서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뒤에서 무언가 후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리고 선대위가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들이 일부 몇몇에 의해서 잘 진행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아마 저는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유추를 좀 해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즉 선대위가 공식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라 부산에 사는 윤핵관 씨 중심으로 비공식적으로 결정된다라는 이 대표의 지적이 사실입니까? 이 대표가 세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이 대표가 다소 오해하는 부분도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선대위가 때가 되면 그러니까 회의체에 발제가 돼서 의견이 구해지고 예. 그래서 결정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다소 이 대표가 조급하게 내지는 좀 그 대표로서 좀 더 원활하게 선대위가 굴러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너무 급히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표가 답답해하는 부분도 다소 있는 부분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윤핵관의 실체에 대해서도 있고 대표가 조금 조급하게 오해한 것도 있다. 박지원 시장님의 솔직한 답변이었는데 앞서서 저희들이 궁금했던 건 이거예요. 아니 당대표가 후보를 만나서 부산에 사는 윤핵관이 문제면 저 부산에 사는 윤핵관 씨가 이러면 안 된다. 조수진 의원이 도를 넘었다. 이거 물러나게 하라. 라고 뒤에서 후보에게 얘기해서 물러나게 하면 될 일인데 왜 이거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느냐. 혹시 이 대표가 후보에게 얘기했는데 윤 후보가 안 들어줬습니까? 그거는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 처음에 이준석 대표가 그저께인가요? 예. 뭐 4시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면서 예고했을 당시에 저는 그게 조수진 당시 공보단장한테 주는 메시지인가라고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게 후보한테 주는 메시지였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후보가 그 사이에 선대위에 대해서 조수진 당시 공보단장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주기를 기다렸었던 것 아닌가. 근데 오히려 그 사이에 조치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크게 얘기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뭐 후보 빼고 지금 누구도 이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 잘못하고 있다는 말씀은 죄송스럽지만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이재명 기자. 장제원 의원을 이준석 대표가 문제 삼고 나왔어요. 그런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대표와 갈등을 빚은 인물은 바로 조수진 의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장제원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서 옹졸하다라고 했고 그 장제원 의원은 조수진 의원을 향해서도 어디 후보의 이름을 파고 다니냐. 사칭하지 마라라고 경고를 했다는 건데 그러면 이 대표가 이렇게 이 일을 벌이는 건 조수진 의원과의 갈등 때문은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조수진 의원은 윤핵관도 아닌데 후보의 이름을 파고 다녔다는 얘기입니까? 조수진 전 공보단장도 이제 윤석열 후보의 뭐 핵심 관계자 한 명으로 이제 본 거죠. 근데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 사달이 났을 때를 다 돌아가 보면 두 가지 지점에서 굉장히 사퇴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본인이 조수진 전 공보단장과 갈등을 빚고 나서 문제 제기를 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의 반응은 뭐 그렇게 갈등을 빚는 게 민주주의 아니겠느냐, 뭐 똑같은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예. 굉장히 그 문제를 별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게 이제 첫 번째 지점이고요. 두 번째 지점이 바로 본인이 이제 이미 조수진 전 단장한테 거취를 표명해라 사퇴를 압박한 상황에서 바로 장제원 의원이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죠. 글을 올리면서 물론 양쪽을 다 비판했지만 뭐 조수진 공보단장을 향해서도 왜 후보의 뜻을 파느냐라고 이제 비판을 했지만 사실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먼저 옹졸한 자기 정치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예. 비판을 했죠. 이제 그 두 가지 지점이 사실 이준석 대표가 더 이상 여기서 내 선대에서 역할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제 지점인 것 같은데 결국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늘 중요한 국면마다 자기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 윤핵관이라고 표현되는 오히려 핵심 관계자들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거꾸로 보면 후보의 입장에서는 자꾸 선택을 강요당하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예. 선택을 강요당하는 입장에서 후보는 참 어떻게 보면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본인 스스로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같이 듭니다. 그렇군요. 잠시 후에 저희가 얘기 나눠보겠지만 이 대표가 얘기하는 이 윤핵관이 정말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도 논란이 많습니다. 일단 이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를 찾아가서 설득하지 않고 김종인 총괄위원장을 찾아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립을 세게 쥐어달라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선대위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우리 김종인 위원장께서 그립을 더 좀 강하게 잡고 좀 하시겠다고 하고 저도 그렇게 좀 해달라고 또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처럼 방관하지 않고 조율을 갖다서는 그런 형태를 취하면서 이 선대위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라고.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그립을 세게 쥐고 가겠다라고 후보와 교감을 한 대목도 무척이나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자, 민주당이 봤을 때 전용기 의원님, 윤핵관의 실체는 있다고 봅니까?
네, 윤핵관의 실체는 확실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생각해요, 윤핵관? 누구라고 지칭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부산으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에도 찾아가고 이번에도 부산을 타겟팅한 걸로 봤을 때 예. 누구라고 지칭은 되지만 확정을 지을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 사건들을 보면서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의 타격은 확실하게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윤석열 후보는 호남행을 돌고 있다는 말이죠. 사실 이런 문제가 그 서울에서 발견이 되었고 선대위가 굉장히 흔들릴 정도의 위험한 상황이면 호남행을 잠시 내려놓더라도 올라와서 김종인 대표나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설득하는 작용을 거쳤어야 되는데 그냥 김종인 선대위원장한테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한 언론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에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 인복선 줄 알았는데 아웃복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격형 공격수인 줄 알았는데 밖에서 아웃복싱을 하는 수비형 공격수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앞에 나와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나는 모르겠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리더십의 타격이 충분히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 사실 민주당에서 보기에는 국민의힘의 이 권력 다툼이 지난번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친박, 진박을 나눠서 본인들끼리 싸웠단 말이죠. 지금 상황도 보면 굉장히 권력 다툼의 심화 과정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당대표는 나는 선대위원장 날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국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손실보상을 먼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국회 상임위가 열리냐 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대위가 굴러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거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빨리 권력 다툼을 해결하고 올바른 선거로서 국민들 앞에 인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의 또 다른 주장이 나왔는데 인터뷰에서 지금의 선대위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배제하기 위해서 6개 본부 체제로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이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종인 걷어내고 대전략 수립은 어렵다. 선대위 전부 사퇴하고 김 위원장 배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6개 본부를 해체하라. 그렇다면은 이준석 대표의 주장대로라면 지금 선대위의 6개 본부를 만들어 놓은 게 김종인 총괄위원장을 배제하기 위해서 꽁꽁 묶어두기 위해서 팔다리를 묶어두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주장인데 이걸 해체하지 않고는 윤핵관 문제에 답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공보실장님. 네. 6개 본부가 있습니까? 선대위에? 그렇죠. 처음에 발표됐던 것처럼 상황본부, 조직본부, 직능본부, 홍보본부, 정책본부 등 하나 더 어디 갔나? 이렇게 네. 해서 6개 본부가 기본적으로 선대위의 기능을 하게끔 시작이 됐었죠. 김종인 총괄위원장 손발을 꽁꽁 묶어두려고 만든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도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왜 저렇게 생각할까요? 대통령 선거라는 거는 정말 당의 모든 역량이 그리고 지지자들의 모든 역량이 다 모여져야지 치러질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6개 본부가 있습니다만 이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다소 12월 6일 선대위 출범 이후 좀 빨리 출발했던 본부도 있고 좀 다소 늦게 출발했던 본부도 있어서 유기적으로 안 돌아가서 그렇지 저는 저게 이렇게 본부로 나눠져 있어서 이거를 그냥 분할 통치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부담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과한 해석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매직을 보여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종인 위원장이 구상하는 대로 정리가 돼서 선대위가 운영이 된다면 저런 문제는 충분히 해결하면서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대표가 하여튼 뭔가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6개 본부 김종인 배제설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 박지원 공보실장이 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합니다. 조수진 의원이 이 당의 지휘 체계를 어기고 항명 내지 반기를 들었던 행동은 이준석 대표가 충분히 기분 나빠할 법한 행동이지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대위 직책을 사퇴할 만큼의 사항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반응입니다. 무언가 사건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박성배 변호사님, 강력계 출신이시잖아요. 자,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무언가의 사건,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겁니까?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의원이 충돌한 그 선대위 비공개 회의 전에 예. 이 선대위 내부에서는 교수 출신 의원 8명이 이 김건희 씨 의혹과 관련해 방어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그 취지가 시간 강사 채용 방식이 관행이었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는 것이었는데 예.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그게 말이 되느냐며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합니다. 이 대표는 반대했었다. 예, 시간 그런데 강사 제 기억에 그런 기자회견 본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강행이 되었었죠.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의 반대 의사 표시를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윤 후보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전달자가 이준석 대표가 선거를 돕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 즉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왜곡해서 윤 후보에게 보고를 했고 그로 인해 윤 후보가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준석 대표의 입장인 것입니다. 윤핵관들이 윤 후보에게 이준석이요. 저거 선거도 안 돕고 대응도 안 해요. 이렇게 보고했다라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라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로 충돌이 빚어졌던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표가 김건희 씨 의혹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방침을 논의해 보자라고 말을 꺼냈더니 조수진 의원이 그 자리에서 이 김건희 씨 의혹 관련해 당 대응에 대해서 윤 후보가 서운함을 표현했다라는 발언이 시작되면서 양측 간 충돌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가라는 입장인 반면에 조 의원은 이 대표의 대응에 대해서 윤 후보가 상당히 서운해한다는 취지로 맞서게 되면서 이 대표 입장에서는 나의 발언을 상당히 왜곡해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이전에도 상당히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직접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역시 강력경사 출신이 그 내막을 파헤쳤어요. 이게 사실인지 공보시장님 네. 팩트체크 여쭤보겠습니다. 소위 윤핵관들이 네. 이 대표의 주장이에요. 윤 후보에게 이준석이 저 선거 안 도와요. 김건희 대응도 안 해요. 라고 보고했습니까? 그런 보고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까? 아니면 이 대표 혼자 착각하는 겁니까? 저는 뭐 후보가 다양한 경로로 여러 가지 보고를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제언을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 건에 대해서 저렇게 직접적으로 뭔가 잘못됐다, 이준석 대표가 돕지 않는다라고 보고했는지는 확인은 안 됩니다만 저는 이 대표가 다소 과하게 오해한 부분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 대표가 잘못 생각한 거다. 다만 그 안에서 저걸 가지고 곡해해서 후보에게 대표의 움직임을 잘못 보고한 분들이 있다면 저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다 잘못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나온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모두 다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후보도 그렇고 선대에 있는 모든 사람도 그렇고 혼자 몸이 아님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당원들 전체, 지지자들 모두가 다 지금 묶여 있는데 나 혼자 떳떳하지 않고 나 혼자 잘난 것 보여주기 위해서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좀 저는 갖고 있습니다. 베테랑 기자에게 물어봐야겠어요. 그러면 윤 후보 주변에 이준석 대표를 싫어하고 음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취재하셔보니. 있다고 봐야겠죠. 있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뭐 기본적으로 가장 큰 게 이제 울산 회동이 있었지만 회동으로 갈등이 해소됐지만 사실은 자맹 아닌 자맹을 했을 때 뭐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내는 사람이 많았었죠. 사실은요. 그래요? 아무리 대표라고 해도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느냐에 대해서 그냥 불쾌감을 드러내는 게 있는데 그래서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뭐 있을 수 있죠 분명히. 그렇죠. 근데 정치라는 게 내 편만 있는 정책이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늘 또 그러네요. 나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 존재하는 거죠. 그 예.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사람들과 오해를 풀어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정치일 텐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물론 이 사안에서 하나 먼저 짚어야 될 건 저는 이준석 대표의 판단은 옳았다고 믿습니다. 교수 출신들이 나서서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서 방어를 한 논리가 시간 강사들은 사실 경력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논리를 만약에 푼다 그러면 그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있을 수 없는 거죠. 어떤 대학이 설령 그 시간 강사가 경쟁을 통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문가들 시간 강사 많이 쓰죠. 그래서 경력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만약에 경력을 허위로 했다 그러면 그걸 안 대학에서 그 강사를 쓰겠습니까? 그런 데는 없겠죠. 허위를 냈다는 걸 아는 순간엔. 그러니까 그런 기자회견을 했다고 자체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조민씨 논란이 됐을 때, 조국 전 장관의 딸이 논란이 됐을 때 스펙이 입학에 영향을 미쳤느냐 미치지 않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펙 자체가 허위면 당연히 입학이 철회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런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굉장히 내로남불적 행태를 또다시 반복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준석 대표의 판단은 옳았다라고 좀 믿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관철시키거나 조정하는 게 정치인 겁니다. 당대표의 역할이다. 그게 당대표 역할인 거죠. 그런 점에서 저거를 했다. 고해서 자신이 무시당했다. 그러니 난 못하겠다. 라면 정치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준석 대표가 뭔가 정치를 잘못 오해하고 있다. 나의 역할, 내가 중심이 되는 것만이 정치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내 의지를 관철시키고 내 의지를 조정하는 것 자체가 정치인데 그 과정을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재원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윤핵관이라는 거 저거 다 피해 의식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윤핵관이 등장해서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실제 어떤 무리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준석 대표의 피해의식입니까? 아니면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좋은 질문입니까? 예. 보고요리사는 뭐 아주 전문가가 해야 되니까 함부로 칼 들이대지 말고 하라 하면서 믹서기 갈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보고요리도 하시는 분들이 많죠. 혼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국민의힘 게시판도 부글부글하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당대표도 사퇴하라, 대선 회방 놓지 마라, 뭐 이런 분탕질 그만하라 이런 글도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의 갈등과 내용 상황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진전 사항이 있으면 보도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죠. 제목 공개합니다. 꼬리만 잘라. 이재명 후보는 그건 몰랐다.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었던 김문기 씨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검찰은 직접적인 수사 대상도 아닌데 왜 저는 안타까운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반응을 보여서 김문기 씨의 죽음에 의문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과연 이 김문기 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잘 몰랐다라는 게 이재명 후보의 답변이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문기 처장을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알았나?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 도지사 후 개발이익 확보 관련 재판 받을 때 알게 됐다. 안타깝다. 위로의 말씀 외엔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하루 늦게 김문기 씨 사망에 대해서 하루 늦게 입장을 냈는데 하위 직원이어서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얘기 들을 때마다 답답하지 않느냐라는 SBS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서 미치겠다. 대장동 특검 문제는 저는 투명하게 드러날수록 더 유리한 입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호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때 김문기 차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몰랐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사진 몇 장을 제시하며 저 이재명 후보의 몰랐다는 말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제시한 사진 몇 장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사진입니다. 2009년 이재명 성남시장 전에 경기 분당 야탑 3동 주민센터에서 성남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에 참여한 사진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앉아 있고 옆에 김문기 차장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국민의힘에서 이 사진을 제시하며 저 때부터 성남시장 전부터 소위 이재명 패밀리다라고 공세를 한 대목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세간의 소위 이재명 패밀리라는 사진이죠. 이재명 전 시장이 2010년도 시장을 했는데 2009년도 사진입니다. 분당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세미나 사진이죠. 이 사진을 보면은 왼쪽 세 번째부터 보면은 구속된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죠. 이 대장동 설계 실무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전 시장, 그리고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 현
이재명 캠프 총괄 부본부장이죠. 그다음에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차장, 그리고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입니다. 대장동 설계자부터 실무자, 기획자, 부동산 투기 의혹 인물까지 한 자리에 모여 있는 사진입니다. 자, 전용기 의원께 묻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복심이시니까 저건 성남시장 전인데 지금 야당에서는 지난 10월 때 유동규, 김용, 김문기 이 이재명 후보의 측근들이다라고 야당의 주장이었는데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는 건데 그 재직 전부터 성남시장 전부터 저 김문기 씨가 토론회에 참여한 모습이 세미나에 참여한 모습이 몰랐습니까? 저 토론회 때도? 그렇죠. 원래는 도시개발공사의 직원으로서 토론회에 참여한 것이죠. 그래서 저 주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공세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옆에 유동규 씨도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그 후보께서는 알면 안다고 국민께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모른다고 해서 이것이 수사로 밝혀지면은 더 난처한 상황이 돼 있을 건데 왜 아는 사람을 모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시장 시절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있는 직원이었기 때문에 통상 업무상으로 이렇게 만났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인지하고 이 사람과 함께 사업을 만들어 나가고 이런 측면에서는 관계가 없는 것을 사실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저희 세미나였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나와서 참석을 한 거 차원이다. 자, 그 야당에서 한 가지 사진을 더 제시했습니다. 2015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이재명 후보가 호주로 9박 11일 출장을 갑니다. 사실 9박 11일이면 꽤 긴 기간인데 저 사진을 크게 한번 보시죠. 9박 11일 호주 출장 당시 이재명 후보 바로 뒤에서 김문기 고 처장이 트램을 탑승하고 있고 그 뒤에 문제의 또 유동규 본부장도 함께 트램에 탑승하고 있는 사진 야당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에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게 야당의 의혹 제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김은혜 대변인, 김문기 몰랐다는 이재명 후보의 말은 거짓말이다. 분리하면 힘없는 부하는 모른 척하는 리더를 과연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을까? 불편한 기억 삭제한다고 대장동의 진실이 묻힐 순 없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9박 11일인데 그렇게 막 대규모로 출장 가지는 않았을 거고 트램을 탑승할 때도 바로 뒤에 있어요. 성남시장 재직 때인데 9박 11일이면 알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실무자 차원에서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그다음에 성남시청에서 일단 그 출장을 가게 되면 뭐 사실 완전 대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명의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출장을 가는 것이고요. 실무자는 당연히 의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이 결국에 일할 때는 최고 책임자와 지시를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출장을 마치 간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마치 측근이다.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모든 것을 인지하고 사업을 진행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당에서 분리할 때는 모른 척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는데 이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 국민의힘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윤석열 후보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공세를 하길래 저희가 처음에 딱 떠올릴 때 하고 싶었던 말씀이 뭐냐면 손중성 검사를 윤석열 후보 측근 아니냐 했을 때 추미애 전 장관 측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사실상 꼬리 자르기는 윤석열 후보가 하는 전매 특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공세적 측면에서만 공감을 하지 그들의 주장,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바는 사실관계가 좀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짜 모른다. 몰랐다. 성남시장 때는 인진을 하고 있었지만 이 사람과 같이 하는 사업과는 관련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기자, 야당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분리하면 모른 척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중에 한 예가 또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지난 국감 때 유동규 씨가 압수수색을 받는 상황, 어느 언론에도 보도되지 않았던 약을 먹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더라 라는 내용을 이재명 후보가 은연중에 얘기를 하자 야당에서 그거 어떻게 알았냐, 누구에게 보고받았냐라고 하니까 기억이 없다 라고 한 예를 또 들면서 분리하면 모른 척을 한다라고 공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문제냐면 사실 김문기 씨를 뭐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사실 뭐 지금 극단 선택을 했고 그 이유 자체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돼서 본인이 이제 의심을 받으니까 결국 극단 선택을 했다는 것 자체는 이제 뭐 확인되어 있는 팩트니까 그 자체가 뭐 알았는지 몰랐는지 중요하지 않죠. 그래도 불구하고 자꾸 야당에서 과거 사진을 제시하면서 이 의혹을 제기하는 건
저는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결국 자꾸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그러냐면 조금 저희가 화면도 봤지만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합니다. 대장동 의혹이 드러날수록 나한테는 더 유리하다. 근데 지금까지 드러난 건 물론 드러났다는 게 재판 과정이 있지만 검찰이 밝힌 건 이겁니다. 공모 지침서를 화천대유랑 같이 결탁을 해서 만듭니다. 유리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도 안 되니까 점수를 유리하게 줘서 그들을 사업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더 많은 이익을 배당하려고 오히려 초과이익 환수정을 넣지 않아서 막대한 이익을 가게 했다. 이게 지금 검찰의 수사 결과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공모지침서를 조작하고 점수를 인위적으로 주고 그렇게 해서 또 많은 초과이익을 갖게 하고 이 과정들을 성남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걸 지금 국민들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든 것이 유동규 전 본부장 그리고 유한기 전 본부장 그리고 지금 김문기 전 차장 등 실무자들이 다 알아서 했다. 그리고 이 막대한 이익을 전혀 성남시와 무관하게 화천대에 돌려줬다라는 게 지금 수사 결과고 지금 그것을 국민은 믿어야 된다라는 거에서 사실 국민들이 의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것을 밝히라는 게 지금 국민적 요구인 거고 그런데 불구하고 이재명 지금 후보는 계속 나에게 오히려 유리하다. 대장동 사업은 대장동 이 게이트는 나하고 아무 무관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것을 설득력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계속 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익 의원. 예, 사실 이 논쟁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유가족들한테 굉장히 죄송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유가족도 밝혔다시피 김문기 씨는 굉장히 실무자였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실무자에 불과했고 마치 이것이 그 화천대유 팀과 결탁을 해서 이 사람이 마치 잘못했던 것처럼 보인다라고 우리가 일단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그 김문기 씨가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기 앞서서 검찰과 경찰 그리고 감사까지 받으면서 과도하게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는 것이죠. 사실 그 여기서 왜 이재명 후보와 김문기 씨가 아느냐 이것을 공세를 취하게 되냐면 마치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국민들께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에 공세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성남시청에 있는 공무원만 3,000명이 넘습니다. 그럼 산하기관에 있는 직원들과 함께하는 것은 사실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감정조차 하기 힘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통상 업무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세를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그 지금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들께는 조금 더 미안한 감정이 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전윤기 의원의 지적이었습니다. 이 김문기 씨의 안타까운 선택이 의문인 이유는 바로 이 한 대목에도 드러납니다. 함께 보시죠. 유한기 전 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앞서서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 유한기 본부장과 김문기 처장은 화천대유의 심사위원 3명 중 2명이었습니다. 공교로워요. 더욱더 공교로운 건 유한기 전 본부장이 사망한 지난 10일 김문기 처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한기 전 본부장의 극단적 선택은 옳지 않다. 이럴수록 더 힘을 내고 바로 서야 한다. 라고 말했던 분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안타깝고 더 의문인 겁니다. 자, 강력계 형사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의문스러워요. 유가족들 입장은 뭡니까? 유한기 전 본부장과 김문기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가족들은 김문기 처장이 자신은 실무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나에게 돌리는 듯한 현 상황에 상당히 부당함을 토로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형이 그동안 조사받으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이 정권과 이 나라에 원망스러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유가족 입장에서는 김문기 전 처장이 희생양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히 있죠. 이 사건은 박스물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때요? 강력계 형사셨으니까. 내가 희생양이다. 단순히 제가 감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사건은 실체와 의지 두 가지 면에서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체와 의지. 첫 번째 실체는 망인이 남긴 휴대전화나 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만 심지어 누군가가 사망했을 때 부검도 유족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검의 경우에는 유가족으로부터 충분한 동의를 받으라는 전제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되긴 합니다만
이 김문기 전 처장이 남긴 휴대전화나 글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일정한 내역을 추출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다만 과학적 분석 방법을 통해서 이 성립의 진정함을 충분히 입증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통상 법원의 재판은 그 작성자가 존재할 때 그 작성자가 실제로 법원에 출석하고 피고인이 반대 신문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김문기 전 처장 이미 사망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이 남긴 각종 글과 유품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임을 입증해내야 증거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예. 이 과정은 실체 관계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누군가가 사망했을 때 수사기관은 혹시 이 사망에 단순한 병사가 아닌 어떠한 외부 요인이 개입되어 있지 않는지 내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내사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이 망인의 유품을 조사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내사 단계를 거치지 말고 곧바로 수사로 전환하라는 취지로 원희룡 전 지사의 경우에는 자살 교사 방조죄로 고발하겠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면 곧바로 수사 단계로 전환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곧바로 이 유품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그다음 의지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실체 관계가 규명될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증거가 남아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실무자 두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남긴 각종 정황 자료를 통해 아직도 그 실체 관계를 밝혀낼 단서가 남아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검찰의 수사 의지가 박약이 있기 때문이죠. 이때는 특검으로 전환해야 할 충분한 근거가 확보됩니다. 특검으로 전환해도 어차피 남아있는 근거가 없다면 의미가 없겠지만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 중에는 검찰의 의지가 없다는 의혹도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특검 도입을 통한 강력한 의지가 발현된다면 아직까지는 실체 관계를 규명할 만한 단서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강력계 박성배 돌직구 발언이었습니다. 개인적 견해였고요. 유가족들은 김문기 처장이 꼴이었다. 몸통은 따로 있다. 책임을 전가했다라고 유가족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의 의견입니다. 들어보시죠. 이 정권, 이 나라, 이 현실 이런 것들이 다 원망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자기가 제일 억울하게 생각하는 거는 회사에서 몰아가시 쉽게 얘기하면 회사는 책임이 없으니 너 실무자인 네가 책임이 있지 않냐 유서를 쓸 수 있는 정신 상태도 아니었어요. 걸음을 못 걸을 정도에 대한 스트레스 압박감에 눌려 있었습니다. 당장 현직에 있는 실무자만 너무 종합적으로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감당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분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은근히 내비쳤어요. 그분이 왜 돌아가셨겠냐. 단 하나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죠. 유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야당은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는데 야당의 의견입니다. 지금 검찰이 수사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검찰이 이 사람들을 그렇게 무리하게 압박을 했겠습니까? 정말 무서운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후보로 만든 당입니다. 관련자들이 연이은 죽음에도 이재명 후보는 사과 한 번 없이 빈정거리거나 아무런 언급하지 않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장동의 몸통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하는 것인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 측의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자살 방조 내지는 자살 사주에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야당 얘기인데 박지원 실장님, 보이지 않는 손, 몸통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하느냐. 자, 이게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는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좀 전에 우리 유가족 얘기 들었던 것처럼 저는 뭐 조사를 너무 많이 받아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던 게 아니라 이제는 무언가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어느 상황에 맞닥뜨려서 차마 그 얘기를 못해서 저는 김문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아닌가. 그 무언가를 밝혀줘야 되는 거는 저는 오롯이 이재명 후보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그동안 했던 얘기, 그게 본인이 생각하는 진실인데 실체적 진실과는 다른 그 진실을 맞추기 위해서,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퍼즐 중에 구멍이 되는 몇몇 군데를 선택적으로 기억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를 떠나서 전직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보면 대통령이 정상회견을 하러 가도 같이 가는 식구들하고 얼굴을 마주치는 시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남시장으로서 호주,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를 11일간 갔다 오면 저는 거기 같이 갔었던 10명들의 얼굴을 모른다?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재명 후보가 계속 이렇게 말씀으로만 돌아갈 게 아니라 더 이상 더 비극적인 희생들이 나오기 전에 이재명 후보가 좀 말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어제 보면 우리 앞서 봤던 어떤 뭐 방송에 출연하셔서 아 미치겠네 점점점 왜 나만 특검 받아야 돼? 라는 말씀에 저는 주목하고 싶어요. 모든 국민들이 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특검 하자고 말씀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특검 안 하려고 좀 다니는 거 아니에요? 특검해서 국민들이 진실을 알 수 있게 그리고 더 이상의 희생이 나오지 않게 저는 결단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립니다. 자, 야당 박정아 공보실장의 의견이었습니다. 전영규 의원님, 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책임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주도했던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들이 연이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거기도 하고 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왜 모른 척을 하느냐, 몸통을 지키기 위해 꼬리만 잘려나가느냐라는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도 함께 제기를 한 건데 자, 이에 대한 의견 답변 주시죠. 특검을 우선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실 더 이상의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빠른 수사가 필요하고 증인 보호도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재명 후보가 지속적으로 얘기했지만 대장동 사건은 사실 1조 원의 이익을 낼 수 있었던 것 중에 성남시에서 5,503억이라는 걸 환수를 했던 굉장히 본인의 치적이었던 사업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특검에서 밝혀야 되는 것이고요. 사실 저희도 이미 특검법을 논의하자고 당론으로 정했고 윤호중 원내대표께도 이 점을 전달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특검법이 합의가 되고 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저희는 대장동과 관련돼서 그리고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관련돼서 이 모든 의혹들을 한꺼번에 놓고 정말 잘못된 사람들을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특검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산저축은행 부실수 사건도 추가가 돼야 될 것이고요. 다양한 이렇게 더 큰 특검으로서 밝힐 수 있는 사실들을 모두 밝혀서 앞으로는 이런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은 다른 거 필요 없다. 무조건 이재명 특검이어야 된다. 이재명과 관련된 내용만 특검으로 다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무슨 소리냐. 그전에 대장동과 관련된 천화동인 화천대유와 관련된 모든 의혹들을 풀고 확실하게 이 문제에 사실을 짚고 넘어가자. 그리고 특검은 하루빨리라도 수행을 해서 앞으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자라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예. 자, 이에 대해서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는 이 김문기 씨의 극단적 선택과 의문스러운 지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의 책임은 없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장동 의혹 수사가 무력화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특검을 결단하십시오. 결국은 곁까지만 수사하고 몸통에 대한 수사까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특검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도 심상정 후보도 특검을 얘기하면서 몸통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않고 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자, 일단 이들의 주장에 대한 또 야당의 주제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답변도 준비되어 있는데 들어보시죠. 벌써 세 번째 극단적 선택 시도가 나왔는데 민주당판 특검법 발의를 요청할 생각 없으신가요? 그건 이미 요청했습니다. 여야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될 테니까요. 어쨌든 실체를 명확하게 밝히고 상응하는 책임을 서로 부담하는 게 바람직하다. 원장은 또 그 성남도공 처장님 사망을 두고 아랫사람들만 비극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요? 그분의 판단이겠죠. 그분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뭐 특별히 언급할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사장님 일정이 지연돼서. 자, 정의당은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 모두 다 책임져라라고 논평을 냈습니다. 정의당입니다. 이재명 당장 멈춰라. 대선 후보로서의 행동 멈추고 죽음 앞에 책임져라. 문 대통령도 책임을 다하라. 사람이 먼저라고 했는데 사람이 죽어가는 지금 뭘 하고 계신가. 자, 이재명 기자. 검찰 수사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는 건 민주당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다 답답함을 느끼고 있고 이걸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이 제일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정의당은 지금 이 두 분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 둘 다의 책임이다라고 하는데 정의당의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를 좀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검찰에서는 이미 현재까지 밝혀놓은 게 공모지침서를 조작하고 공모지침서를 유리하게 만들어주고 점수를 조작하고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서 화천대유에 막대한 이익을 줬다라고까지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걸 누가 했느냐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지금 특검을 얘기합니다. 이재명 후보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 특검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 건 이겁니다. 지금까지 현재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동의가 없어도 뭐든지 처리할 수 있는 의석수를 갖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그런데 왜 안 하고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 전원기 의원 얘기한 것처럼 국민의힘 것까지 다 넣어서 만약에 예를 들면 지금 2011년도에 부산저축은행에서 막대한 1,155억이죠. 그거를 대정부팀이 부당하게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시작됐다라고 믿는다면 그것까지 넣어서 특검을 처리하면 됩니다. 민주당이. 그것이야말로 이재명의 민주당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근데 왜 처리를 하지 않는지 첫 번째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왜 이재명만 특검을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이 사건 자체가 이재명 성남시장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걸 어떻게 그럼 윤석열 후보 지금 얘기한 것처럼 2011년도에 만약에 대장동 그 사업팀에 부당 대출이 없었으면 2015년도에 대장동 게이트가 없었습니까? 그게 성립이 됩니까? 성립이 사실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2011년도에 부산저축은행이 만약에 대출이 없었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대정부팀이 2015년도에 그런 특혜 받았으면 게이트는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성립이 안 되는 논리로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예를 들었지만 2011년도에 살인범이 살인 도구를 사지 않았으면 2015년도에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말한 것처럼 내가 유리하다면 특검을 처리하면 됩니다. 그냥. 이건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안을 가지고 계속 논쟁하는 자체가 특검을 하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는 의심을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재명 기자 의견 드려봤습니다. 이번엔 이 뉴스 못지않게 뜨거운 소식들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핫쌈입니다. 3가지 소식입니다. 첫 번째 핫쌈 소식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송영길 민주당 대표인데 송 대표의 발언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김건희 씨가 윤석열 후보에게 반말을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최순실 이상으로 실권을 흔들 것이다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실세는 김건희로 알려져 있고 김건희 씨 같은 사람이 사석에서도 윤석열 후보한테 반말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 집권하게 되면 실권을 거의 최순실 이상으로 흔들 걸로 다 우리가 염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일개 연예인도 그러는데 하물며 대통령의 부인이 될 분이 이렇게 커튼 뒤에 숨어 있어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님, 부인이 박성배 변호사님께 존댓말을 항상 쓰십니까? 반존대합니다. 반존대는 뭡니까? 존댓말을 쓰기도 하고 반말하기도 하고. 반말할 때 뭐 그러면 네. 자기야 점심 뭐 먹을까? 네네네 편하게. 예. 아니면 성배야는 안 하고. 예, 이름을 직접 부르지는 않고. 화났을 때는 박성배 이렇게 하죠. 그럴 때도 있었겠죠. 예. 예. 반말과 존댓말 섞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통상 그렇게들 대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2030 세대뿐만 아니라 40대, 50대들도 부부 간의 관계에서는 반말을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여자, 남자로 구성된 형제 간의 관계도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편하게 반말을 하듯이 부부 간의 관계도 그와 유사한 형태로 반말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근데 주장은 이겁니다. 김건희 씨가 실권이다. 커튼 뒤에 숨으면 안 된다. 최순실 이상의 영역이 될 것이다. 그 주장은 그렇게 제기하실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로
반말을 하더라 사석에서. 이게 제시돼서 지금 논란인 것 같은데 네. 동의하십니까? 저 처음 이 기사 보고 어리둥절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 근거가 이게 다는 아니겠지. 예. 기사를 끝까지 봤는데 다 하더라고요. 이게 다였다 반말이. 예, 반말을 하는 걸로 봐서는 실세인 것 같다는 취지인데 요즘 결혼한 신혼부부들 외에도 결혼한 지 시간이 꽤 지나서도 이 젊은 세대들의 대화 패턴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부 간에는 그만큼 막역하고 친하기 때문에 연애 기간 중에 초기에 서로 존대를 해왔다고 하더라도 서로 반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 뭐 기성세대들 중에는 반드시 아내가 남편에게 존대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박혀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현 대다수 대한민국의 국민들 신혼부부들 포함한 부부들의 일상적인 대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다소 헛다리 짚는 듯한 발언이라 저도 상당히 어리둥절했습니다. 조선시대는 어땠습니까? 조선시대는 아내가 남편에게 반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조선시대. 조선시대 때는 제가 알기로는 반말은 거의 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보다 앞서서 고려시대 때는 오히려 남녀평등 시대였었거든요. 고려시대 때는? 네, 그때는 오히려 좀 더 편하게 반말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도 뭐 화나면 와이프가 반말하지 않았을까요? 했겠죠, 당연히. 예. 박성배 이럴 거야 이러면서? 예, 조선시대 때도 했겠지만 특히나 건국 이후에 특히 성종 때에 이르러서는 성종 때 우리나라의 이 성리학 체계가 정립되고 그때부터는 남존여비가 확립된 시기였거든요. 그때부터는 아마 드물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화났으면 반발을 했겠죠. 그럼 송영길 대표의 이 발언은 시점이 조선 성종 때를 기준으로 한 지적입니까?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이 조선시대냐?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누리꾼 반응 얘기한 거예요. 부부끼리 사석에서 반말한다는데 남인 송 대표가 왜 참견하냐? 저는 그 옛날에 그 남인 서인 논쟁의 남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 제3자 송 대표가 왜 참견하냐? 남편의 반말하니까 최순실처럼 될 거라는 논리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이다. 누리꾼들은 이렇게 기사에 댓글을 달고 있고 국민의힘 반응 나왔습니다. 전 근대적 가부장적시가 부끄럽다. 송 대표 평소에게 욕설하는 이재명 후보부터 챙기시라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허나 의원이 과거 방송에서 김혜경 씨도 이재명 후보에게 반말하고 집 공동 명의로 하자며 추궁했다. 그 논리대로라면 벌써 재산 나누자고 압박 넣을 정도이니 집권하면 대통령 남편 얼마나 쥐고 흔들지 국민이 걱정해야 하나라고 비꼬았습니다. 김혜경 씨도 과거 방송에서 반말했다는 겁니다. 살펴볼까요? 자기가 날 위해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반말로 따지는. 내 이름으로 된 집도 없어요. 사실 저 김혜경 씨의 반말을 보면서 누구도 참 탐욕스럽게도 먹는다라고 남편에 대해서 반말하는 걸 보면서 누구도 김혜경 씨에 대해서 아니 어디 아내가 남편에게 반말을 하느냐 실세가 아니냐라고 비판한 사람은 사실 없거든요. 자, 전윤기 의원 계속해서 이제 발언권 달라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발언권 드릴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시고. 박정아 실장님, 형수님이 늘 이렇게 존댓말을 하십니까? 아니죠. 존댓말을 하면 뭔가 큰 사달이 나는 전조죠. 내가 뭘 잘못했을 때, 남편이 뭘 잘못했을 때 오히려 그럼요. 아내가 여보 이리 좀 앉아보세요. 존댓말 굉장히 한다. 긴장해야 되는 긴장해. 거죠. 내가 뭐 잘못했나? 이건 큰일 났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오빠라고 하나요? 아니면 뭐 애기 아빠라고 하나요? 뭐 애 이름도 부르고 뭐 가끔 그래요. 예. 굉장히 편하게 하는데 저는 지금 송영길 대표 얘기에 숨은 그림을 좀 궁금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뭐 과거 조선시대나 뭐 이런 거 이전에 과연 송영길 대표나 뭐 민주당에서는 이 고위공직자의 부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대통령 후보 부인은 뭐 굉장히 열성적으로 무언가 역할을 해야 되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그 부인이 어떤 역할을 뭐 상당히 공식적인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현재 그럼 지금 현재 있는 김정숙 여사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길래 저렇게 꼭 대통령 후보 부인이 나와서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궁금해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정치 참여와 여사님의 정치 참여, 잘못된 이 왜곡된 그동안의 잘못된 정치 문화에 너무 이렇게 젖어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근원적인 생각에 그 표피적으로 나왔던 좀 궤변이다라는 거
와 더불어 저는 근본적으로 송영길 대표가 뭔가를 생각을 잘못하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한 맛이 좀 있습니다. 예, 아내가 남편에게 반말을 하더라라며 최순실 비선 실세 이야기까지 꺼낸 송영길 대표의 발언. 여기저기서 이재명 후보의 부인이 반말을 했던 사례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거 얼마예요? 10,000원입니다. 10,000원. 다이아 사주실까요? 배추전이다. 우리 배추전 좀 주세요. 좀 많이 써야 돼요. 가게 많이 좋아하세요. 아니 전현기 의원님, 네. 이 장면을 보면서 과연 누가 김혜경 씨에게 아니 어디 남편에게 반말을 해 최순실 이상의 비선 실세 아니야? 라고 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사실 이번에 송 대표님께서 그 표현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 송영길 대표께서도 사모님한테 사실 저는 반말 존댓말 섞어서 듣는 거를 저는 봤거든요. 아 봤어? 네, 전용기가 직접 예. 송영길 대표의 부인께서 송영길 대표에게 반말하는 거 봤다. 예, 그 사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봤고요. 사실 예. 이 발언하면서 송영길 대표님은 또 아마 사모님한테 좀 혼났을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하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예. 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것보다 이 부분은 김건희 씨가 왜 커튼뒤에서 안 나오느냐에 방점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영부인이 될 후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다양한 의혹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김건희 씨는 커튼 뒤에 숨어 있었고 앞으로도 등판 안 하겠다라고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송영길 대표가 그 운명 공동체인 부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본인들 집에서 많이 혼나시다 보니까 혹시나 더 의혹이 있으면 검증해야 되니 앞으로 나와라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해주셨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취지와 비유는 이제 실언이었다라는 전용기 의원의 지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핫삼 소식의 정체 공개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발언인데 극빈층, 못 배운 사람은 자유가 뭔지 모른다. 그래서 도와줘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지만 이 발언이 논란입니다. 들어보시죠. 어떤 발언이었을까? 결국 해명이 꽤 필요해 보이는 대목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이는데 여러분께서 직접 듣고 판단을 해주시죠. 윤석열 후보의 논란이 된 극빈층 발언입니다. 자유의 본질은 일정한 수준의 교육과 그리고 기본적인 경제 역량이 있어야만 우리가 자유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고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그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 인식이 매우 충격적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극빈층과 못 배운 사람은 자유가 뭔지를 느끼지를 못한다.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한 비판입니다. 민주당, 국민을 빈부로 나누고 학력으로 갈라 차별적으로 바라보는 윤 후보의 인식이 충격적이다. 정의당, 무언가를 말하기 위해 늘 일부 국민들을 깎아내리는 모습에서 천박한 인식만 확인할 뿐이다라고 매우 비판을 했습니다. 자, 똑같이 박승배 변호사님. 극빈층과 못 배운 분들이 자유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 자유가 뭔지 모른다? 아니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번에도 윤 후보의 발언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해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 윤 후보의 전반적인 인식에 대한 문제점 제기가 상당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윤 후보의 발언은 이런 취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에 각종 자유적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자유권 행사는 그 기본 전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만 온전히 발휘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워딩과 크기에 차이 나지 않게 발언했다면 굳이 문제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예. 극빈층이나 학력이 낮은 사람은 자유가 뭔지 모른다, 자유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한다는 표현은 그분들이 자유가 뭔지 모르고 자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 태어나서 한 번도 자유를 느껴보지 못한 고대의 신분이 지나치게 낮은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이야기인데 이 시대에 부합하는 발언은
분명히 아니었던 것이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그 표현을 한 번 더 가다듬고 발언하는 지혜를 앞으로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익 의원님.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윤 후보의 철학이 묻어나오는 발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사실 잘못된 허위 소리 같지만 허위 말 같지만 후보의 철학이 잘 묻어나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했던 120시간 노동, 그다음에 150만 원 줘도 노동할 수 있다. 그리고 극빈층들. 만약에 지금 얘기하면 이 사람들 얘기하겠죠. 120시간 노동하고 150만 원 받는 사람들이 극빈층인데 이 사람들은 자유가 뭔지도 모른다. 윤 후보의 노동관을 봤을 때는 이것은 입에 올릴 수 없을 만큼의 심각한 노동 철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거둘 수가 없고 대통령 후보로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철학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정말로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윤석열 후보의 이 발언에 대한 해명도 한번 들어보시죠. 오히려 더 도와드려야 한다라는 취지라고 해명을 했다는데 준비됐으면 들어주세요. 오히려 그분들을 도와드려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 정말 끼니 걱정을 해야 되고 사는 게 힘들면은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이나 또 이런 공부를 못한 사람이나 간에 다 같이 자유를 느끼게 하려면은 조금 더 나은 경제 여건이 보장되도록 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자유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자, 세 번째 실루엣의 정체 공개합니다. 뭐죠? 공수처가 도대체 어디까지 통신 내용을 조회한 겁니까? 이번엔 윤석열 캠프 의원 7명을 공수처가 통신자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10일 추경호, 박성미, 박수영, 서일준, 윤한홍, 이영수, 조수진 7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수사와 무관한 명백한 불법 사찰이다. 김진호 공수처장, 최석규 부장검사 직권남용으로 국민의힘은 고발할 예정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야당 담당 기자를 집중적으로 통신 내역을 조회했습니다. 채널A의 야당 출입 기자 7명 전원 12차례 통신자료를 조회했습니다. 자, 이거 언론 탄압입니까? 공수처 해명해야 됩니다. 청와대나 여당 담당 기자는 조회 안 했다. 자, 이게 공수처가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과 무슨 연관입니까? 왜 우리 채널A 야당 출입 기자 핸드폰을 통신 내역을 턴 겁니까? 조회한 겁니까? 그것도 12차례나. 묻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17곳 이상 언론사 102명 이상의 언론이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됐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심각한 사안입니다. 국가의 공권력이 그것도 공권력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썼거나 혹은 상대 당을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만 골라서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것과 무관한 기자들의 통신 내역을 조회했다면 공수처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들여다보고 싶었던 겁니까?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아무리 영장이 필요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단 한 번도 국가의 공권력이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사적인 통신 내역을 조회해본 적은 없습니다. 군사 정권을 빼면요. 이재명 기자,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근데 뭐 하나 좀 바로잡아야 될 건 통신 내역 자체를 본 건 아니죠. 그러니까 통화 내역을 본 게 아니라 이제 통화 번호, 그 전화번호에 인적상을 본 거죠. 누구랑 통화했는지를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를 통화한 사람의 대상자의 인적상을 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지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누구랑 통화했고 어떤 번호랑 통화했고 몇 번을 통화했고 이재명 기자가 누구랑 통화했고 이걸 봤다는 거 아니에요? 본 거죠. 그러니까 통신 그 소유주의 그 전화번호 소유자 인적상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 건데 뭐 사실 이걸 오늘만 다룬 게 아니죠. 어제 그제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삶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지금 만약에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뭐 조성은 씨나 김웅 의원이나 손준성 검사랑 통화한 사람들이다 이러면 사실은 뭐 그 중에서 이제 수사 대상자를 가리기 위해서 봤을 수 있습니다. 뭐 그 자체를 뭐 수사권 남용이다 하기 좀 어려운 게 있죠. 그런 점에서 야당 의원들도 뭐 김웅 의원하고 통화한 사람들이다. 혹은 뭐 기자들도 김웅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손준성 검사라든지 통화한 사람들이다. 이러면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없진 않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전혀 통화한 적이 없다. 이런 사람들까지 다 통신조회가 되고 있는 거죠. 심지어 기자의 가족들까지 통신조회가 되고 있는 거죠. 특히나 지금 야당
저희가 채널에 야당 출입 기자들 통신조를 했다고 했는데 이게 9월 이후면 9월 달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고발 사주 의혹이 제기된 이후면 모르겠지만 그 전에 통신조에 대한 기자들도 있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도저히. 이건 공수처가 설명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이건 도대체 설명이 안 되는 의혹도 너무 많기 때문에 공수처가 설명을 해야 되고, 전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여야가 민주당이 전 오히려 나서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수처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 권력 개혁의 핵심입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일탈이 있다 그러면 민주당이 오히려 막아야죠.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오히려 나서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선우 변호사님, 공수처가 지금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언론들이 오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해다. 이런 필요 때문에 들여다봤다라고 해명을 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해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고, 이게 왜 해명을 안 하는 문제가 되냐면 이제 야당 취재 기자들은 취재를 위해서 누군가가 전화할 때 한번 생각을 하게 돼요. 혹시 내가 이 사람과 통화해서 이 사람의 통신 자료까지 줘야 되는 거 아닐까? 나 때문에 내 핸드폰과 통화 내역을 공수처가 들여다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인지한 기자들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화할 때 머뭇거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자가 취재를 머뭇거리게 만든 결과를 공수처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유발이 됐습니다. 자, 이에 대한 해명과 설명 언제쯤 공수처에게 들을 수 있을까요? 먼저 자진해서 해명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통신 자료는 압수수색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가입자의 인적 사항만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인데, 다만 통화 내역, 즉 누군가와 연락했는지는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합니다. 공수처가 먼저 나서서 수사상 필요성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미 공수처 측을 상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고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가 가능해 보입니다. 수사나 민사재판에서는 공수처 입장에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이유로 통신자료 조회를 하였는지 밝혀야 할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밝힌 내용이 특별히 수사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통신자료 조회하였음이 밝혀진다면 이때는 이 공수처의 수사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공수처에 그치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이 통신자료 조회도 압수수색이 필요한 것으로 관련법이 개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적사항 조회는 수사상 급박한 필요에 의해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다소 부당한 행동으로 인해 관련법이 개정된다면 수사기관 전반에 수사상 어려움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관련 절차가 진행되기 전, 즉 수사와 민사상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어느 시점에는 공수처가 먼저 나서서 해명해야 할 충분한 필요성이 있는 사건입니다. 예. 거듭 말씀드리면 통신 내역을 보려면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고 통신 자료를 조회하는 것은 영장이 없어도 된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이 통신 자료를 전방위적으로 조회했다라는 의혹인 겁니다. 억울하다면 해명하면 될 일이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 해명이 안 나오고 있어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주제 공개하죠. 병상 확보 비상. 김호라는 결국 빠지나? 방역기획관인데. 코로나 확진자 수가 7,000명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6,919명, 즉 몇 명 빠진 7,000명대 확진자 수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다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좀처럼 잡히질 않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같은 확진 양상의 책임 중 하나로 정부의 위드 코로나 오판이 있었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은데, 이 청와대의 방역기획관은 바로 백신의 필요성에 대해서 안이하게 백신이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었던 김호란 방역기획관이 논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병상확보 TF에서 그분이 빠졌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빠질 것이다라는 거죠. 병상확보 TF.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아파서 병원이 치료하는데 병원을 못 가요. 그리고 확진된 임산부가 병원에 못 가요. 출산도 병원에서 못하고 신생아를 돌봐야 되는데 병원에서 못 돌보고 확진된 엄마가 돌봐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이거 회의가 내일 첫 회의예요. 이것도 너무 늦었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팀장은 유영민 비서실장, 장관급 6명이 참여하는데 김호란 방역기획관이 불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임명 전에 백신 안 급하다. 김어준 씨 방송에서 이렇게 여러 차례 얘기한 바 있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 김호란 기획관은 방역과 백신의 주력, 병상 확보 관련 역할을 하겠지만 주요 업무 아니기에 TF 구성원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청와대에 계셨던 박정아 대변인님, 네. 다른 업무다라는 게 청와대 해명이군요. 뭐 청와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죠. 청와대에서는 사실은 그 일을 잘 하라고 기획관 업무를 주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기획관이면은 비서관보다도 더 위에 있는 수석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있는 코로나 질병 대책에 대한 대응을 총체적으로 주관을 했었어야 되는 일이고요. 제가 김호란 방역기획관 임명 당시 임명 사유에 대해서 기억을 해보니까 뭐 청와대가 이걸 직접 챙기기 위해서, 그다음에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그 방역 당국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서라는 얘기를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뭐 TF 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다, 병상 확보와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다. 글쎄요, 저는 뭐 청와대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딱 두 가지인데, 지난 가을부터 있었던 백신 필요 없다, 아직 안 해도 된다라고 하다가 모더나 파이자 아닌 아스트라제네카 많이 구입해 와서 그게 지금 문제가 됐었던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더 큰 문제는 그 2년 동안 맨날 얘기했던 병상 확보 제대로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왜 김호란 기획관이 회의에 안 들어가요? 저는 청와대가 또다시 이 급한 상황에서도 또다시 국민들한테 비난은 비켜가기 위해서 김호란 기획관을 회의에 참석 안 시키는 거 아닌가라고밖에 생각을 못 하겠습니다. 박정아 대변인의 개인적 견해 들어봤습니다. 확진된 산모가 결국 구급차에서 아이를 출산했다라는 가슴 아픈 이야기 전해드렸는데, 더 가슴 아픈 이야기는 병상도 없고 입원 치료를 할 수 없어서 엄마는 확진됐는데 음성인 아기를 확진 산모가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수도권에 가능한 병상 7개 중에서 제가 갈 수 있는 병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최고의 방법으로 아이를 베이비 박스에라도 맡겨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날 날씨도 굉장히 추웠고 눈도 많이 내려서 이 갓난 신생아를 그냥 거리로 내보내야 하나 이런 생각에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박성회 변호사님, 이게 사실은 굉장히 가슴 아픈 상황이에요. 어느 엄마가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맡겨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엄마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상황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데, 병상은 부족하고 엄마가 확진됐는데 아이가 밀접 접촉자라서 할머니도 다 계세요. 남편도 있는데 데려가서 못 케어를 하게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방역시 때문에. 산모가 출산 전에 확진된 상태에서 출산을 했고 아이는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는 남편도 격리된 상황이어야 하고, 아이가 이미 밀접 접촉자이기 때문에 누구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병원도 아이를 돌볼 수 없다고 하고, 산후조리원에 미리 보내볼까 고민해봤지만 산후조리원도 밀접 접촉자인 아이를 받아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아이가 어디로 갑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산모 입장에서는 확진된 엄마와 한 침대에. 그러니까 아하. 갈 데가 없으니까 이 베이비 박스에라도 옮겨 놔야 하나 고민까지 했다고 하니 너무나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결국 확진된 본인이 아이를 계속 돌봐야 하고, 기본적으로 아이는 출산 이후에 받아야 할 기본적인 검사들이 있습니다. 이 검사들도 온전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 이 대한민국의 상당히 가슴 아픈 이 사회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급히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생아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해서 철저하게 통제하는 기준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빨리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60초 광고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